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국가보안법 뭐 사업 방향 그리고 뭐 오늘 올해 계획에 앞서서 약간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정권이 활용됐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요하게 활용해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던 정치적 배경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누가 조작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좀 먼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올해 국가보안법 폐지 현황,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멸콩의 시대가 다시 오는 것 같죠. 사실 저 멸콩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농담처럼 느끼지만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박근혜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포상금을 20억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잡아 가두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올린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저게 우리가 보기엔 참 우스운 얘기,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냐라고 역사의 쇠바퀴를 돌릴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들은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담 같지만 사실 굉장히 지금 20대 대선이 위기 상황으로 참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체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체제다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 사건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활용돼서 그 정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크게 말씀하셔야지 들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 TV에서 나온 걸 봤는데 일제가 만들었던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셨을 텐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48년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 만들었는데 임시조치법으로 굉장히 반대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치안유지법이 구사련이 국가보안법으로 됐다는 점, 이거는 이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당시에 48년 12월 1일 날 발효가 되잖아요. 제정이 됐는데 49년에 되면 무려 12만 건이 인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형무소의 재소자의 80%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확대되고요. 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해방이 되고 나서요. 친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반민족 행위자였죠. 그런데 이승만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등용했어야 됐어. 당연히 등용하니까 그 사람들을 탈바꿈 시켜야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많은 시민들에게 추앙을 받았죠.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앙받는 것을 끌어내리려고 했었죠. 그때 마법처럼 활용됐던 거, 요 사이에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만들고 그리고 일제 경찰들을 청산대장인 인처의 경찰들을 반공투사로 만들었던 요 사이에 마법 같은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죠. 친일 청산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게 나치는요. 나치가 프랑스 지배받는 것은 딱 4년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5년 이상, 39년 이렇게 지배를 받았죠. 나치가 4년 동안 지배를 받고 나서
나치의 그 친나치의 청산을 어떻게 했냐면 무려 35만 명의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도 767명을 사형시켰어요. 딱 4년 집배를 받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 받았냐? 여기에 보면 40년 집배 받았는데 682건이 돼서 기소한 사람은 14명뿐이 안 돼요. 그 기소된 사람 중에서 최고로 많이 형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얼마 정도 받았을까요? 얼마 정도? 징역 1년? 징역 2년? 얼마 정도 받았을까요? 예. 그거보다 좀 많습니다. 구류 28일이었답니다. 무려 구류 28일. 40년 집에 그 악질 친일파들이 많았을 텐데 14명이 구속됐고 최고로 징역을 받은 구류 28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이 사진 이제 프랑스가 나치 잔재를 청산했던 사진입니다. 실제로 됐는데 이렇게 됐죠. 뭐 반민족 행위자의 친일파 굉장히 많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모두 다 무죄를 했던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거 보시면 더 놀랐습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받는 독립검찰이 지금도 유지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2016년 사진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아우슈비츠의 경비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찾아내요. 이 사람들 신분 속이고 완전히 도망쳤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 사람의 유죄 선고를 했는데 저 사람이 당시에 94세였거든요. 몇 년형을 내리는지 아세요? 30년형을 내립니다. 30년 형을 내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는 그 친일 잔재 청산이 너무나 허술했다는 겁니다. 그 친일 잔재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의 정치적 배경입니다. 항상 그 정치적 배경이 있거든요. 사건에 보면 그 정치적 배경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순식간에 바꿔 놓습니다. 48년도에 이제 10월 11일 날 반민특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당연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친일 경찰 노독술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노독술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의 사단이 생겨요. 사단이 생겨서 쫙 밑에까지 날아오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노독술과 최은하를 이 사람이 대표적인 친일 경찰이니까 반민특위가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승만이 이 반공투사를 왜 잡아가냐, 잡아갈 수 없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공식적으로 49년 6월 9일 날 해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지 써서 김구 선생님의 암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보면 이승만의 지지율이 아주 바닥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정희 대표님이 잠깐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내용보다 요 사람들 최은하와 노독술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꿔놓는지. 자, 국회 프락치 사건의 핵심은 저 여간첩 정재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정재한이라는 사람이 개성에서 북으로 가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 잡은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최은하입니다. 최은하가 이 여간첩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국부의 40쪽에 가까운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 하면서 그 40쪽에 이제 가까운 문서에 대해 발표하고 그 다음에 국회 의원들을 잡아가거든요. 반민특위에 적극적으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조작이 됩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최은하였던 거거든요. 예. 당연히 이것이 조작되고 나중에 그런데 이 정재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 그 사람들은요 미국 대사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핵심 증언자가 정재한인데 이 정재한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사관의 그레고 핸더슨이라고 하는 참사관도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나중에 밝혀요. 사실 완전히 조작됐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결국 이제 반민특위로 해서 사실은 이 김구 선생님 암살까지 가는 그래서 이승만의 지지율이 폭락 사태에서 이 국면을 바꿔놓는데요.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최은하하고 이 노덕술입니다. 근데 노덕술은요, 노덕술은 이 사람이 일제 친일 경찰이었으니까 얼마나 독립군을 많이 때려잡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문에 관련된 책을 씁니다. 그 모든 책의 한 70%가 고문 관련된 책이 이 노덕술에 의해서 작성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45년 8월 달에 평양 경찰서장을 하니까요. 당시에 어떻게 조선인이 경찰서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독립군을 때려잡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해방이 돼서 됐는데 이 사람의 사단의 막내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박처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 박처원 들어보셨어요? 박처원이라는 사람? 예,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박종철 사건에 탁 치고 억 하고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역할 1987에 이 사람 아시죠? 예, 이 사람이 박처원이에요. 노덕술의 막내였어요. 이 박처원이 끊임없이 그 고문을 이어갑니다. 이 사단이. 이 사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노덕술의 사단에 박처원이 있었고요. 박처원 사단의 막내가 이근한이에요. 이근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문경찰관이. 이 사람 1988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다 고문에 의해서 죽어 돌아가셨죠. 근데 아무도 못 밝혔는데 결국은 이 사람의 얼굴이 밝혀지고 88년 수배를 받았던 수배가 처음 이 얼굴이 처음에 이제 88년 공개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99년까지 도망 다녀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만들어줬냐? 박처원이 만들어줍니다. 왜? 얘가 들어가면은 박처원이 또 다시 걸린 거니까. 그때 당시의 돈으로 박처원이 10억 원을 만들어줘요. 그 10억 원으로 이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왜 99년도에 자수했냐? 저 자수 안 했을 거예요. 저 99년이 되면 이 사람의 그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99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중간에 납북 감췄단 사건이 또 터지고 그게 99년도에 대법을 해서 또 확정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소시효가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11년간 도망 다니다가 이제 나 이제 공소시효 얼마 남았으면 나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소시효가 또 늘어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수를 하고 뭐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뭐 고문은 애국이었고 신문은 예술이었다 이런 망발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경찰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또 검찰과 사법부에도 이런 친일 검사가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권의 요구에 맞게 정권의 신여가 돼서 끊임없이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을 만드는데 이건 이제
진보당의 조봉환 선생님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배경을 보면 54년도에 54년 11월에 이승만이 중임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삼선도 가능하다고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 56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승만과 조봉환이 한 300만 표 차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승만으로서는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표 차이가 뿐이 안 나니까 다음 선거 가면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명산이라고 하는 HID, 그러니까 북파 간첩이죠. 우리나라 그 군인을 보낸 거죠. 북파 간첩인데 이 사람을 프락치 삼아서 내가 저 사람을 포섭했다라고, 조봉환을 포섭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라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거짓 진술은 1심에서 무죄됐다가 2심과 3심에서 유죄가 돼서 결국 사형이 선고되고 몇 시간 후에 이제 조봉환 당시에 당수가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데요. 저 양명삼이 자기도 굉장히 중형을 받게 되니까 2심 때는 나 이런 공작에 의해서 조작됐다.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다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그것뿐이 증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유죄로 바뀌고 그리고 사형이 선고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승만으로서는 이것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보검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죠. 이런 것에 많은 60년대 특히 이제 50년대, 60년대, 40년대, 50년대 사건을 만들었던 사람이 오제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뭐 친일 검사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어르신들은 다 알겠는데요. 70년대 특별수사본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오제도 검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모티브로 했던 그 기생 김소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73년도에 대종상 영화제 우수 방공 영화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논거가 고스란히 지금도 인용됩니다. 지금도 이제 국가보안법 판결이 되면 뭐 이렇게 되거든요. 뭐 대한민국의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하는 국가의 변란을 야기하며 마침내는 공산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자 함에 그 의도가 불꽃이다라고 하는 논증을 하면서 이제 판결문이 나가는데요. 이 사람의 논증 방식이 이거였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표현으로 이제 판결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에 이제 빨갱이 제조기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60년대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마산 시위한 것도 북에 이제 조종한 거다 이렇게 허위 선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국가보안법 처음에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49년 8월에 국가보안법 실무제오라고 하는 책을 쓴답니다. 근데 이 책에는 크게 수사 단계와 기소 단계, 재판 단계에서 이렇게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수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직접 검사가 수사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기소 단계인데요. 기소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게 기소유예는 뭐냐면 조직 사건이니까요. 조직 사건을 터뜨리면 어떤 사람은 협력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일부러 하죠. 그 협력가를 일부러 포섭을 해요. 그리고 사실도 아닌 것을 막 외포해서 사건을 크게 만들죠. 이 협력자를 그래서 기소유예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두냐? 그렇지 않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모으냐?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보도연맹으로 모았습니다. 보도연맹에 수십만이 죽었다고 이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보도연맹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오제도입니다. 이거 누가 어디서 왔냐? 이거 일제시대 때 그대로 배워온 겁니다.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엄벌주의.
예, 사형 무기징역 이런 것을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오제도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정희 시대 때 보면 더욱 잔혹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친일 재판부가 이제 그 마술을 드러내는데요. 사건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건 중에 인혁당 사건 정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인혁당 사건은 뭐로 유명했냐면 박근혜가 인혁당 사건의 대법 판결은 2개가 있었다 해가지고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나가가지고 이게 막말이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손석희가 그때 막 물어봐가지고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손석희 시선 집중은 아마 폐지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폐지됐습니다. 손석희가 쫓겨났죠. MBC가 쫓겨났죠. 그런 사건으로 이제 인혁관 재건이 또 인혁관 사건인데 사실은 박근혜 이걸 정말 몰랐어요. 내가 보기에는 인혁당 사건이 있고 인혁관 재건이 사건이 있거든요. 64년과 꽤 오래 70년도 있으니까 10년여에 거친 이제 사건인데요. 요 사건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건지 저희들 여러분들 사구재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구재단은 인혁당 재건위에서 8명이 돌아가시는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이분들을 기리면서 만든 재단이 사구재단입니다. 왜 사구재단이냐? 4월 9일 날 사형이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사구재단입니다. 한 방송사에서 95년도에 사법제도 100년 동안 제1 이슈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315명의 그 재판관들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법부에서도 뭐 그리고 국제법학자에서도 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인혁당 사건의 또 배경을 좀 봐야죠. 정치적 위기는 어떻게 맞냐면 박정희의 정치적 위기는 이렇게 맞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가 굉장히 확대되죠. 그럴 때 이 확대된 이 사건을 이제 물타기 하거나 또는 그 배후에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거대 제야의 북과 연계된 조직이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 사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1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인혁당 사건을 보니까 이게 주로 이제 대구 분들이 많으신데요. 2차 인혁당 재건이도 마찬가지인데 왜 대구 분들이 많은지는 아십니까? 이 초창 50년대 60년대 대구에서 혁신계 진보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70년대까지 굉장히 대구가 메카였었거든요. 왜 그런지는 아십니까? 왜 대구만 그렇게 많았을까? 왜 그러냐면요. 전쟁을 겪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겪으면서 전부 서울이나 이 호남권, 중부권은 다 혁신 인사들이 그 인민기로 올라오면서 자기 색깔을 다 드러내요. 그런데 대구와 경북은 끊임없이 저기가 낙동강 전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색깔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하에 있었던 겁니다. 진보적인 분들이. 그러다가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독재 또는 박정희 독재에서 끊임없이 저항했던 것이 바로 대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인혁당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인혁당 사건을 재판부가 보고 검사가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강요해서 뭐 기소하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젊은 검사가 특히 이제 이때는 60년 4.19 혁명을 겪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검사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 그래도 기소 못 하겠어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이름이 가물가물한데요. 감사원장 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 누구죠? 한승원. 그분이 이 당시에 검사였어요. 그래서 계속 정권에서 이제 압박을 넣고
중앙정보부에서 압박 넣으니까 옷을 벗어서 붙죠. 그래서 결국은 저게 크게 사건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중앙정보부의 수사 담당이 이용택, 검찰총장이 신직수였어요. 저 이용택과 신직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꽤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64년 이후에 72년이 되면 10월 유신이 있죠. 그리고 73년도 되면 김대중 씨를 납치합니다. 납치 KT 공작이라서 김대중을 납치해서 살인하려고 했는데 그게 73년에 퍼져요. 그러니까 더더욱 학생, 특히 학생에서 유신 독재를 막아야 됐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이제 민청학령 사건이죠. 민청학령 사건을 74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학생으로만은 사건의 파괴력이 없는 거죠. 박정희가 보기에. 이것을 더 키우는 거죠. 그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배후 세력이 조직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워낙 많이 털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턴 게 뭐냐면 인혁당 재건이 사건. 그 사람들, 1차 인혁당 사건에 걸린 사람들을 고스란히 다 연행해서 심각하게 고문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표를 싹 만들죠. 당시 경북대 총학생의 역할을 했던 여정남 씨를 민청학년과 그 인혁당 재건이를 연결하는 사람으로 지목하고 그 다음에 도표를 쫙 만들어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재판에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조총련과 일본 공산당이 조정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됩니다. 결국 이제 3심을 지정하는데 대법까지 가는데 10개월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4월 8일 날 사형 선고를 하죠. 그 다음에 4월 9일 날 8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수병 선생님, 여정남 선생님 이런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때 이제 8분이 여기서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이 배후에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2005년도에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대심에서 모두 다 무죄 판결이 됩니다. 사실 무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다시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직수가 또 등장하고요. 이용택이 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난 김기춘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신직수는요, 나중에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요. 이때는 검찰총장이 돼 있어요. 당시에는 중전부장이었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돼 있어요. 이용택은 수사과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정의 수사국장이 김기춘이 됩니다. 막내 검사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이거를 고스란히 저 신직수는 승승장구합니다. 나중에 검찰총장을 지속하고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건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민복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 이 민복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민병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완전 친일파죠. 대표적인 친일파로 그 한일 합병 외에 일본의 자작을 받고 은사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완용의 사돈이에요. 뻔한 거죠. 일제시대에 백작의 직위를 받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일을 했으면 은사금을 10만 원이나 받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이 민복기였어요. 민복기가 사실은 이게 조작된 걸 몰랐겠습니까? 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까지 하는. 그래서 결국은 친일장제를 청산하지 않으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는 누가 읽어주셔야 되는데 요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걸 봤는데 제가 이제 사구재단에서 어느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사구재단에서 8명이 돌아가셨잖아요. 빨갱이 낙연이 다 찍혔겠죠. 근데 어느 이름 말씀드릴 저는 알고 있는데 이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이가 3명이 있었대요. 중학생이 있었고 초등학생 2이 있는데 이제 빨갱이라고 찍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일을 하신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둘째가 안 보이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큰형이 막 애를 찾고 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큰형이랑 찾는데 애가 동구 밖에 그 예전에 나무 전봇대가 많았잖아요. 나무 전봇대에 애가 쇠사슬로 말려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었대요. 왜 여기서 이게 묶여 있냐? 그러고 이렇게 묶여 있으면 소리를 쳐야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라고 했더니 애가 완전히 주눅된 목소리로 빨갱이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러고 그 애를 풀어서 울고 있는 애를 재우고 나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합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서효정 국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예. 지난 봄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갔습니다.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도 당신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차라리 당신 곁에 눕고 싶습니다. 고문에 으스러진 당신 손을 꼭 미소로 붙잡고 차라리 당신 곁에 눕고 싶습니다. 평화로이, 그리고 조용히. 느껴지시죠? 예. 예. 사실은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이 시를 보면 이 시가 얼마나 슬픈 시인지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 끔찍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저런 것을 이제 결국은 정권은 또 사법부는 또 검찰은 활용해서 정권의 위기를 넘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막걸리 보안법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건 이제 70년대 중반이 되면 더 이상 처벌할 조직 사건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때는 그래서 납북 어부 사건 치기 좋죠. 그리고 또 제일 간첩단 사건 이런 거 만들기 좋잖아요. 왜 엄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술 한잔 먹고 이제 뭐 얘기하면은 그것을 가두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전두환 시기로 오면 뭐 방공법이 그 국가보안법으로 통합되면서 쭉 오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내란 음모 사건, 홍선담 씨의 뭐 그 간접죄 적용 사건이 뭐 이거 다 이정희 대표님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의 자주대요 사건 이거는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위 이제 활동가 이게 한총련 사건입니다. 한총련의 배후 세력이 이제 뭐 이제 학교마다 그 뭐 서클 수준 또는 활동가 조직 수준의 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한 학교마다 실제로 뭐 많게는 한 조직이 한 모임이죠. 조직이라기보다는 모임이 한 해에 3번씩 막 털려요. 뭐 그 시대에 이제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은 선배 털고 한 번은 후배 털고 한 번은 연결된 사람 한 번 털어요. 때 되면 털어요. 그렇게 뭐 만능 열쇠였죠. 만능 열쇠였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했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뭐 거리 시위나 데모를 한다고 하면 노동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당시에는 학생운동이 주력이었거든요. 아시겠지만 90년대, 80년대, 87년을 지나고 나서 90년대 들어오면 제가 당시 학생운동을 했는데
뭐 판학교에서 보통 작은 이슈 5.18 뭐 한다 그러면 막 5천 명씩 막 모였어요. 여기 뭐 이정문 여기 교육위원이신가요? 아시겠지만 적은 학교도 2천 명씩 모였거든요. 가투 뜨면 지역마다 한 뭐 5, 6만 원 쉽게 모였으니까요. 전국 집중하다 10만 명 그냥 모일 수 있었어요. 걷다가 뭐 무력도 대단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 거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기 조작 사건을 터뜨렸던 겁니다. 그 맥락이 결국 한 청년을 이적 규정화한 건데 한 청년을 이적 규정화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최병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공안부장인데 한청 대검의 이제 공안부장이었었는데 한총련 이적 단체화 했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 아까 이제 신직수도 얘기했고 민복기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민복기도 국회 그 법무부 장관을 3번 하고요. 대법관을 2번 연임합니다. 그리고 신직수도 다 국회의원 2번씩 해먹거든요. 저 최병국도 저렇게 이적 단체하고 당시에 이제 공안 검사는 전부 출세 가두를 달렸으니까요. 저 사람이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불임 사건의 담당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의원 할 때도 그 민주화, 인권, 노동, 복지, 민주노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미사여구일 뿐이지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세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속하게 하는 거죠. 이 뭐 한청년이 이적 단체가 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 오면 김기춘이 화려하게 부활되죠. 김기춘이 사실 중정에 쭉 핵심 역할을 하고 유신헌법도 실제로 자기가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80년대 전두환에 의해서는 쫙 밀려가요.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법무장관을 등극하고요. 다시 초원복집 사건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에 부활합니다. 그 부활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만든 사건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의 정치적 배경은요. 여러분들 2013년 뭐가 있어요? 국정원 대선 개입 조작 사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명확했었죠. 부정선거가 드러났죠. 이게 2012년 연말에 있었고 2013년이 되면 끊임없이 국회에서 이런 거를 막 발표됩니다.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계속 드러나요. 그리고 제가 기억컨대 8월이 되면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10만 촛불을 합니다. 굉장히 거대하게 10만 촛불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10만 촛불을 해서 거대하게 확대되고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피켓을 찍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거대하게 확대되고 이걸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때 만든 게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8월 27일 날 쭉 만들어서 사실은 뭐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통합진보당을 2013년 14년 12월에 해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지금은 다 밝혀졌어요.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 국정농단 과정에서 12월 19일 날 내란 뭐 조작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거든요. 그런데 저게 김영환 당시 이제 정무수석의 비망록인데요.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19일 전에 적혀 있는데요. 내용 조정이 끝나면 19일 또는 22일 날 헌법 발표될 거다.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 상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내에서의 이견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사실은 절대 이런 게 드러나면 안 되죠. 청와대가 다 사실상 지위 조정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서둘러 12월 19일 날 해산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서둘러서 했냐? 저 시점이 왜 중요했냐? 왜 그러냐면요.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의 가장 핵심은 내란입니다. 내란죄입니다. 내란 음모인데 저게 고법에서 8월 11일 날 내란 음모가 무죄가 선고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저게 대법에서 내란 음모가 무죄가 확정이 되면 별 사건이 아닌 거에 된 거예요. 그 별 사건 아닌데 통합진보가 그 이유로 해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먼저 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굉장히 깊숙하게 양승태 아시죠? 예. 양승태 사법농단 그 맥락으로 개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일정을 막 적어놓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나고 1월 달에 대법에서 내란 음모가 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정확히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것이 또 이민걸하고 이기준이 여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서 사법농단에 수많은 사람이 걸렸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무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두 사람은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입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몇 년 후면 이것도 무죄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활용됐다. 이것을 조율하고 만든 사람이 김기춘은 조정했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만든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결국 신직수에서 김기춘에서 다시 황교안으로 오는 그 신직수 위에는 오제도가 있었던 거죠. 친일의 역사, 반민주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진 거다라고. 그 황교안이요 예전에 2005년도에 강정구 교수 사건 이것도 이 사람들이 다 만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황교안이 이제 엑스파일의 이건희도 무혐의했던 그 사람의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정권에 활용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만든 수사당국, 검찰당국 그리고 재판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것은 국가보안법의 이제 분단 트라우마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사고의 정지 상태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빨갱이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빨갱이 트라우마, 국가보안법에 의한 빨갱이 트라우마는 우리 시민들의 사고를 완전히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무조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입률이 엄청 떨어지죠. 학피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도표에도 나와 있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 조합률이 70%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12%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막 하다가 나중에는 가격 폭력 막 얘기하다가 결국은 빨갱이 플레임에 딱 걸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정지돼요. 노동조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굉장히 흡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예요. 월간조선 같은 게 이게 2012년 사건이거든요. 현송월이 총살됐다고 했어요. 김정은의 숨겨진 애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처형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가 이런 걸 엄청나게 퍼뜨리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현송월이 3년 단장자기로 멀쩡히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나 봐도 당연히 조선일보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져야 되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랑 조선일보의 신뢰성과 저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빨갱이 트라우마 같은 거다 이런 겁니다. 예컨대 이제 지금은 이제 사임하셨지만 김준영의 국립외교원장 한미동맹은 노예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은 한국을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해가지고 조중동이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에. 근데 사실이잖아. 주한미군에 가야 할 돈
지금도 우리나라 주둔비 잔액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데 지금도 막 5%씩 6%씩 올려주고 있고 그 돈으로 주일 미군의 정비비 우리가 내고 있어요. 200억. 그리고 그 사람 가스, 수도요금, 목욕, 세탁 비용까지 우리가 내. 우리가 이걸 왜 내요? 예? 근데 이거를 정당하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비판하면 빨갱이로 들씨우립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비판하지 못한 거. 그런데 이 김주영 교수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노예다, 노예 동맹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결과적으로 이 분단 트라우마, 국가방법 트라우마가 우리 사고를 멈추게 한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게 돼서 사실은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우리부터 딱 움츠러들죠. 이런 것이 그거는 결국 정권이 노리는 수죠. 국가보안법이 사무화되지 않다는 거는 뭐 이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사문화될 수 없냐는 것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문화되려면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이 터지죠. 그 조작했던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처벌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처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 유호성수 사건에 대해서 핵심 증거가 이거였어요. 예. 유호성 씨가 북에 들어간 사진 증거가 있다. 북에서 통화한 자료, 북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북한 방문 출입 자료가 있다. 뭐 URS 증언도 있다. 탈북자의 증언이 있다. 이런 핵심 증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에 들어간 사진 증거 자료가 어디서 났냐면 유호성 씨의 아이폰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아이폰 쓰면 어떻게 해요? 사진 찍으면 그 위치가 나오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북이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걸 그러면 검찰이 몰랐을까요? 기소하면서? 난센스입니다. 이런 것만 하는 애들이 검찰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고요? 예. 북에서 통화 자료 속여서 중국에서 통화 자료를 속여서 넘긴 거예요.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다 국정원이 조작한 거였어요. 다 돈 주고 매수한 거였고. 이거를 검찰이 몰랐다고요?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냐? 다 국정원 직원들만 뭐 다 선거유예 되고요. 예, 처벌도 받지 않는데 저기에 담당 검사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국정원 조작해나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알면서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저렇게 조작 사건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곽상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건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곽상도가 누구냐면 저도 이제 96년도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됐었어요. 그 주인 검사가 곽상도였어요. 근데 곽상도가 제가 이제 조직 사건으로 엮였는데 조직의 뭐 좀 책임자급이었어요. 근데 맨날 불러내요. 그 50일까지 불러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맨날 불러내요. 맨날 불러내서 너와 함께 했던 조직했던 사람들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뭐 당연히 사실은 그 조직도 없었고. 그러니까 불지 않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면 수갑을 채운 채 검찰에 가면 검찰 보호소 같은 데가 있거든요. 검찰 깜빵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소환을 하면 그 조그만 방에 넣어놔요. 넣어놓을 때는 이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줘야지 밥을 먹고 화장실 가잖아요. 이걸 안 풀어줘요. 당시에는 이게 비일비재했어요. 안 풀어지면 밥은 그렇게 어떻게 먹는다 해보세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늦게까지 8시, 9시까지 넣어놓거든요. 혼자서. 이거 안 풀어주면 화장실을 어떻게 갈까요?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곽상도의 이름을 잊어먹지 않겠다고 징역 사는 동안 매일 외웠어요. 곽상도.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 곽상도 이름을 까먹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어. 까맣게. 그런데 저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거든. 민정수석이 됐는데 곽상도라는 것도 그냥 흘러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투리를 쓰면서 제가 청와대 뭐 국정 브리핑 같은 걸 했어요.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그 TV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간 각상도 하면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저도 몰랐던 거예요. 한참을 제가 잊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각상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유심히 넌 언젠가는 깜빵을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갔습니다. 대장동권으로. 안 가더라고요.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건선징악 돼야죠. 처벌 받아야죠. 당연히. 이 사람이 이제 김기설 씨 유서대필 사건도 해서 강기훈을 넣었던 사람도 이 사람도 처벌 안 됐어요. 곽상도도 당시의 책임자지만 이게 무죄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뭐 국가보안법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말씀드리고 그러면 올해 우리가 어떻게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벌일 거냐 이런 얘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보안법 10만 청원이 작년 5월 19일 날 청원이 됐어요. 단 9일 만에 청원 역사상 최고로 빨리 된 겁니다. 9일 만에 국가보안법 10만 청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여기 있는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상황실장이 그 당시에 이종문 처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8시에 맨날 점검회의 했어요. 타수가 얼마큼 올라가냐. 그런데 실제로 올라가니까 하루에 2만 명씩도 올라가더라고요. 2만 명씩 올라가면요. 낮 시간에는 계속 다다다다다다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텐데 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폐지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은미 의원하고 집권당이 2014년 이후에 17년 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도의 투쟁의 성과는 가장 큰 투쟁의 성과는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저희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내지 못했는데 17년 만에 처음으로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들이 전국에 이렇게 많구나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도 또 이렇게 높구나라는 것을 확인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 진짜 할 수 있을까? 라고 의아했는데 9일 만에 하는 거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라는 것을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두 번째는 발의한 게 집권당이 발의했던 것도 굉장히 큰 성과고요. 세 번째가 토대를 만든 겁니다. 10만 청원을 하면서 그리고 하반기에 또 대행진을 하면서 지역마다 대책위를 다 만들었습니다. 10개 지역에 대책위를 만들었고 주체를 만들었던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전면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그 교육 사업의 어떤 토대인 센터를 만드는 교육센터를 만든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후술하겠지만 이 수구 세력들의 반발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사업을 전면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함께 중요한 성과는 예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활동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노동조합, 전농회원, 전현농회원, 비련회원 이런 대중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10만 청원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보안법의 저변을 확대했던 거죠. 그렇게 성과입니다. 성과인 반면 꼭 짚고 넘어야 할 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도요. 5월 13일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해가지고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이들도 어쨌든 10만 청원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 10만 청원이 이제 청원이 완료되면요, 90일 동안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되고 한 번을 연기해가지고 60일을 한 번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럼 150일간에 분명히 상임위에서 이 논의를 마쳐야 되는데 이거를 심사 연기를 했습니다. 2024년 5월 29일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심각하냐면 논의도 한 번도 안 했고요. 논의 한 번도 안 했고 특히 요 상정과 가결까지 딱 40초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때 얘기하면서 박광홍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박사위원장이 국민 여론, 사회적 합의 얘기하면서 이걸 미뤘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될까요? 예컨대 국민의힘이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동의할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있게 하는 유일한 토대일 텐데요. 이게 무너지면 그들이 무너질 텐데요. 그럼 국가보안법 폐지가 동의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는 결국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건데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11월 23일 날 저희가 국가보안법 폐지 피해 사례 청취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해요. 막 뭐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또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국가 권력 인권 침해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국민 주권을 기본적인 원칙하에 두지만 국민의 안전과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 결국 북을 얘기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저런 입장을 얘기했다는 것은 민주당은 저런 태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대선을 끝나고 나면 더더욱 될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계획 과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16개 광역이 있으니까 10개 광역에서 더 확장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민주당이 우경화되기 때문에 국회를 더 압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정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끔찍하지만 정말 멸콩 시대가 되는 거고 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만만치 않은. 그와 별도로 수구 세력과 공안 세력은 조직적 반발을 넘어서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뭐 수구 반북 세력들의 반발의 상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청원 할 때요. 4.27 연구원의 이정훈 연구원 딱 이제 구속살 쓸 때가 한참 피크를 올릴 때가 이정훈 연구원 딱 구속했죠. 그분 결국은 이제 구속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났어요. 검찰에서 또 다른 증거를 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소위 청주 간첩담 사건 발표하죠. 국정원이 살아있고 국가보안법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들의 존재 기반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우리는 몰랐지만 청원이 올라가잖아요. 국회 청원이 올라가면 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는데 그 폐지 반대 의견을 무려 10만 명이 냈어요. 10만 명이. 우리는 막 모아서 국회 폐지하자 10만 냈지만 얘네들은 저게 언제예요? 11월 달에도 다시 한번 모여서 10만 돼요. 저게 공교롭게 어느 때 되냐면 토요일, 일요일이 딱 지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유추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딱 지나가나요? 그럼 폭발적으로 팍 늘어요. 그럼 좀 들었다가 또 토요일, 일요일은 푹 늘어나요. 그래서 10만 원 순식간에 채우더라고요. 몇 주 만에. 이 조직적 반발이 엄청날 거다. 이거는 상수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친일 적폐 세력을 청산하는 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거고
제도화된 배제와 차별을 부수는 거고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토로 나아가는 길이니까. 예.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언제든지 역사의 시계바늘은 저 70년대로 지금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국가보안법 74년인데요. 예. 적기입니다. 골든 타임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요거는 아시겠지만 거의 180석 가까이 한다면 하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도 완전히 무력화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면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그런데 민주당은 움직여야겠죠. 그게 이제 국민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다. 윤석열이 당선되더라도 저 국회 의석수는 변함이 없어요. 만만치 않겠지만 안 되는 일은 또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폐지 행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저 교육 사업을 제대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이제 100만 교육 사업, 100만인 교육 사업을 하자는 건데 올해 하자는 겁니다. 올해. 그래서 교육센터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 뭐 비디오 콘텐츠가 좋으면 10만도 막 하루 만에 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 사업을 진행하자는 겁니다. 사학계획으로 보면 뭐 순회하고 이제 올해가 특히 3월달에 대선이 있고 6월달에 지자체가 있어요. 지자체 선거 때문에 많이 바빠서 지역 부문 순회를 6월달까지는 쭉 마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어쨌든 올해 연말과 저희가 내년 되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024년 총선이 있거든요. 총선 전에는요 저런 쟁점 법은 한 적이 없어요. 다 빼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다 내려가고 적어도 양보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완료해야 합니다. 그거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작년에 성과를 받아서 이제 전국 대행진을 보다 좀 촘촘히 하고 7월 2일 정도에 올해는 폐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의대회를 하자는 겁니다. 8.15 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15일부터는 국회에서 진을 치자.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붓자. 뭐 대규모 삭발도 하고 대규모 단식도 하고 뭐 국회를 에워싸는 에워싸기도 하고 인간띠 있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1월 12일일 거고 그 다음에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쯤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행동 이때부터는 이제 폐지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는 그런 기세를 보여야지만 그나마 민주당이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을 거야 이거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2005년도에 신풍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할아버지가 이 앞에 이제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에 걸리신 거예요.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제 스크린 도어가 없었으니까 수구한 밀려가면서 저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에 다리가 끼신 거예요.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저 노인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제 신음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 한 동이 한 칸이요. 한 칸이 100톤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저게 다 달라붙어서 밀어도 저거 밀리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달라붙고 해가지고 앰뷸런스 불렀는데 내려올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한번 밀어보자 한 거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7번 만에 저 할아버지가 푹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했겠냐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어요. 사람들이. 자, 이게 그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제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가 많이 지나가는데 저 중간에 한 사람이 있어서 저 옆에 저 앞에 건물의 간판을 쳐다봤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아무도 안 보죠. 예. 그런데 두 사람이 시켜봤어요. 두 사람. 저 노란색 두 번 했죠. 또 사람들이 안 봐요. 그런데 표. 세 사람이 했어요. 세 사람이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간판을 보더라는 겁니다. 예. 저 신풍력의 기적은요, 바로 저런 거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우리 뭔가 해보자 라고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고, 아, 그래, 한번 해보자, 두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붙게 되자 수많은 사람이 함께해서 저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도 아마 이럴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조직했을 때 올해 연말에는 12월 1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하는 승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듣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예.